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픽은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전방 감시 초소도 되살리더니 비무장화 파기까지 했는데 이 의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JSA 재무장화를 나섰는데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은 그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시켰는데 북한은 전면 파기다.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일단 북한이 전면 파기라고 배도났으니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저런 이제 가시적인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어제 이제 북한 관련 소식 중에는 가장 눈길이 갔던 게 김정은의 딸이죠. 김주애를 두고 북한에서 호칭이 좀 등장을 했는데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요. 이게 대단히 북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요. 김정은의 딸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 뭐 이런 칭호를 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후계자 구도 절차가 거의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마무리된 거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화하는 이런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김정은 때와 비교해 보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고동이 불편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건대도 이거 왜 저러지 왜 걷지 못하지라는 게 TV에 나오고 그것이 막 여론을 타고 퍼지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뭐냐면 김정은을 제일 아들 3명이 있던 중에서 막내 김정은을 등장시켰는데 등장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24살인 김정은에게 김대장이라는 칭호를 부여를 했군요. 칭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만들어서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이 무조건 불러라 하거든요. 그래서 후에 칭호라는 걸 북한에서 부여한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공식적인 후계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 북한 기준으로 보아도 너무 나간 거예요. 아니 10대의 딸을 어떻게 위성 발사 우주로 날아간 군사정찰 위성 발사의 성과와 결부시켜서 여장수 샛별 이거는 지난 시기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소나무 설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본군과 싸웠다거나 그다음에 나무 잎을 압록강에 던지니 뗏목이 돼서 김일성의 팔치산이 건너갔다 이런 말하자면 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2013년으로 이제 알려져는 있으니까 정보당국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10살 정도 된 건데 조금 더 지났죠.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여장군 샛별 이거는 거의나 이건 좀 신화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우상화를 하자라고 결정하고 이 결정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차후 포스트 김정은 시대를 벌써 준비하고 딸을 지금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시작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김정일이 김정은을 내세울 때가 그러니까 칭호를 부여했을 때가 24살 때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이제 김정은을 그때 칭호를 부여했을 때도 김정일이가 건강이 정말 좋지 않아서 그게 이유였거든요. 정말 갑자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어요. 근데 그와는 달리 김주애는 이미 이젠 얼굴도 등장했고 이미 자제분 이런 표현을 다 쓰면서 등장시켰는데 이런 칭호까지 부여했다는 건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 그리고 이번에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뭔가면 연회장에서 누가 김정은에게 이제 문건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문건을 보다가 딸에 있는 김주애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 문건을 같이 보여주면서 같이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면 김일성 때
내 후계자는 김정일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복도에서 예.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 같이 문건을 보는 사진을 찍어서 네. 그걸 모든 집에 걸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지난 시기 보면 이렇게 후계 구도로 가는 데서 네. 거쳐야 할 이런 선전선동의 과정이 있는데 예.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안에 10대 딸하고 밑에서 올라온 문서 내용을 보면서 공유한다.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딸 김주애가 결코 어린 딸이 아니야. 이런 중요한 문건도 이제는 아버지하고 같이 보면서 네. 자문 역할을 하는 이런 수준에 있다. 예. 이런 걸 보여주자는 거죠. 뭐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김 씨 일가의 어떤 세습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린데도 이런 걸 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 건 뭐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김정은이 위성 이제 관제소라든가 이런 예. 거 군수공장 이런 거 가볼 때 밑에 일꾼들이 업무 실무 보고를 합니다. 네. 김정은 앞에서. 그런데 항상 김주애가 그 옆에 딱 서서 마치도 김정은과 네. 김주애가 업무 보고를 동시에 같이 받는 듯한 네. 이런 사진을 계속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내보내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북한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 국내 정치 얘기도 지금 의원이시니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그 선거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어떤 발언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암컷 발언 논란으로 뭐 당 징계까지 받은 상황인데 저희가 좀 이제 알아보니까 그 논란의 발언이 있기 전날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북 콘서트에 가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심지어 이제 뭐 침팬지에 약간 이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좀 비유를 하면서 침팬지도 암컷이 1등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조금 그동안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떤지가 좀 의심되는 이런 발언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에서도 이런 식으로 동물에 비유하는 뭐 여성 저는요, 비하합니까? 예. 이거 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네. 적어도 공인들은요. 저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동물에 비교하는 이런 발언이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뭐 정치인이기에 앞서 공인으로서의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고 네. 거기에 대응하는 조국 장관의 반응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조국 장관이 누굽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최측근으로서 예. 근접해서 보좌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웃어넘기예요?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여성을 동물에 비교하면서 포매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예. 식물, 뭐 여성은 꽃이다, 뭐 네. 이렇게도 표현하고 표현은 하지만, 상징적으로 뭐 여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 이건 뭐 남성과 같은 지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침판지 무리 뭐 이런 발언, 예. 뭐 정말 입에도 올리기 힘든 뭐 암컷이 뭐 솔직히 이런 발언은요, 이건 정말 참담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인에 앞서 공인들의 입에서 이런 예. 발언과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여성의 권리가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동물에 비유하는 이런 비하는 쓰지 않는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예.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암컷 비하 논란 이후에 그냥 별로 이제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계엄이라는 게 요즘 세대들은 좀 낯선 단어일 것 같아요. 뭐 요즘 영화 나오니까 아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87 체제가 들어선 지 이제 30여 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리고 2030 세대한테는 영화를 통해서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계엄령 이런 걸 계엄령 뭐 군사정변 이런 걸 보았고 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현 민주화 수준이라든가 이런 국격에 비추어 볼 때 계엄령 뭐 이게 가능한가요? 예, 저는 그러니까요. 너무나 과거에 이제 몰입되어 있다니까 본인들 자체가 스스로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좀 앞서가지고 총선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는.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그 혁신위가 뜨면서 뭐 중진이라든지 친윤 핵심 인사 뭐 요런 분들의 어떤 그 희생을 좀 공고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 화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다가 그냥 혁신위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좀 어떠세요? 뭐 예. 혁신위에서는 당연히 혁신위의 설립 취지 자체가 혁신이잖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해보자. 예. 그래서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 이런 건 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봐서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혁신위가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왜 응하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없느냐 뭐 예. 이런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공천 시즌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예, 그렇죠. 좀 시기적으로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제 공관위도 구성되고 이러면 뭐 불출마라든가 또 험지 출마라든가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네. 그런 의원들이 저는 반드시 꼭 나온다. 저는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김기현 대표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본인의 어떤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예. 앞장서 솔선수범해서 뭐 지역구로 옮긴다든지 그럴 필요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김기현 대표의 개인의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김기현 대표를 대신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우리 당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가요. 뭐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아니다. 김기현 체제로 체제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네. 이 우선 첫째로 우리 당은 여당입니다. 그러면 여당은요 총선에 임하는 그런 자세와 전략이 네. 질서 있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2월 중순이면 공관위가 들어섭니다. 일단 공관위가 들어서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은 장수를 교체할 시즌이 아니다. 김기현 대표를 건드려서는 안 그렇죠. 된다. 그래서 네. 뭐 김기현 대표를 건드린다 이거보다도 현 김기현 지도 체제대로 질서 있게 전진한다 해야 된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예. 이렇게 질서 있는 전진 과정에 부분적인 뭐 여러 전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부분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적인 수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도부 체계 자체를 흔들어서 비대위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견해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험지 출마에 호응을 했던 분이 하태경 의원이 있으셨잖아요. 부산에서 삼선하시고 이제 지역을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이제 민주당 좀 센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가서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재형 의원, 이제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종로로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의원님 뭐 지역 다녀보시면 좀 여론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예. 지역 다녀보면 당원들은 좀 경쟁력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당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하신 이런 분들이 좀 험지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단히 강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뭐 의원마다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종로도 험지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희 당 최재형 의원이 이긴 이유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총선이 펼쳐지면 네. 그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험지와 양지의 기준이 뭐냐. 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네. 그러면 험지의 기준은 뭘까? 저는 험지의 기준은 민주당이 적어도 예. 두 번, 세 번 내리 계속 이기는 것을 험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전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일 경우 험지인 거지 지금 현역 의원이 있는 데를 뭐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다 뭐 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 개인 질문도 좀 궁금한데요. 지역구가 사실 서울 강남 갑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초선이시지만 네. 강남갑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양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과연 뭐
희생을 좀 하실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북한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는 저는 항상 선당후사. 저는 이 한 가지 원칙에는 저는 정치를 끝낼 때까지 저는 충실하려고 하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당 선거에 출마해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정말 선출됐습니다. 예. 당원들이 저를 지지해줘서. 네. 뭐 북한 출신이 와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그것도 여당의 최고위원 된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좀 설화에 이제 휩쓸려서 당에 이제 많은 부담을 주었는데, 그때도 저는 선당 후사의 원칙에서 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또 윤리 결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총선이다, 이런 총선 체제에 들어갈 때도 저는 역시 선당 후사의 원칙에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네. 당의 결정을 교모히 받아들이고 당에서 바라보는 것, 또 당에서 요구하는 것에 백이종군해야 된다. 저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예. 북에서 내려와서 정치도 못 해본 사람을 저희 당에서 21대 총선 때 강남갑이라는 건요, 후보군이 네.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서 있는 데입니다. 신의주까지 서 있습니까? 예. 예, 여기는 당에서 전략공천만 주면 되는 데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저를 당에서 전략공천 주었거든요. 전 예. 정말 여기에 대해서 너네 후계 들어가도 저는 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당에서 네. 험지 가라, 예. 뭐 어디 가라라고 하면 저는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할 그런 결심이 저는 서 있습니다. 강남갑 재선도 포기를 하시고 예. 당에서 약간 요구하는 대로 갈 의향이 있으시다. 예. 예. 저는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선거라는 건 그렇습니다. 매 개개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하고 우선 네. 자기가 경쟁력 있는 후보냐 이런 걸 객관화하고, 당이 바란다면 그 어디든지 나갈 그런 백의종군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자기의 사익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네. 닥치고 총선이다. 총선 자체를 우리가 이겨야 한다. 예. 왜냐하면 우리 당은 여당입니다. 네. 여당은요, 2024년 총선 결과뿐만 아니라 2027년 대선도 바라봐야 되고, 대선에서 다시 우리가 보수 정권을 창출해서 또 보수 정당의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이런 큰 그림을 저는 보아야 된다. 그러면 예. 이 2024년 총선이 정말 우리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현역 의원들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걸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저희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강남갑 지역구민들 계시면은 약간 화들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구민들이랑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왜냐하면 오늘 앵커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예. 이렇게 제가 저를 질문해서 질문했으니까 예. 할 수 없이 이 질문을 제가 또 비켜가면, 네. 그러면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 남들 보고는 험지 출마 이렇게 말하다가도 막상 자기 일에 닥치면 비켜가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응당 우리 강남 구민들의 제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때가 되면 강남 구민들과 소통하고 또 그분들의 의사를 제가 존중해야 되지만, 예. 일단 현 시점에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총선에 임하는 모든 당원들과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모습, 네. 자세, 이런 거는 선당후사, 예. 이런 원칙에 우리가 다 충실한다면 우리 총선도 지금은 힘들지만 네. 우리 당이 이길 그런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네. 지금 뭔가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갔었는데 뭐 여당에서도 약간 이제 의원님 말씀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질문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뭐 다른 당의 상황이긴 한데요. 뭐 일단 계속 선당후사를 강조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 지금 개항을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구로 옮겨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일단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들의 자기의 그런 전략적 계산이 있겠지요. 그래서 예. 제가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훈시하는 거는 저는 네.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런 공당의 대표라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선은 좀 헌신, 희생 이게 당을 먼저 생각하는 예.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고 저는 보고요. 예.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과 당원들이 뭘 바랄까 거기에 응하는 것이 당 대표의 그런 모습, 예.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북한 얘기를 했고 국내 정치 얘기 뭐 여러 가지 나눴는데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한번 좀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어제 엑스포를 이제 오늘 새벽까지였죠.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맘졸이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아쉽게도 1차 투표에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이게 조금 뭐 패배의 요인이랄까? 뭐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결과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좀 어디에서 좀 페인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저도 어제 뜬금으로 밤을 새면서 저도 대단히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난 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네. 저는 물론 사우디의 벽을 오일만이 벽을 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한 50, 60 정도는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어제 결과를 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우디가 다 쓸어 담았다. 쓸어 담았다. 이런 예.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패배 원인을 좀 보면 사우디한테는 우리한테 없는 아주 중요한 네.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요인입니다. 종교적 요인이요? 이슬람권 하면 이슬람권은요 솔직히 중동, 아프리카, 아세아 이런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 하면 이슬람의 메카가 있는 곳이니까 예. 모든 이슬람교들이 표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중동과 아프리카라는 지역 기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기반은 아시아잖아요. 근데 아시아에도 역시 이슬람교 국가들이 많고 네. 우리가 아시아의 표를 모두 다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일만입니다. 예.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다니까 네. 사우디가 예. 이번에 결국은 돈을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예. 결국은 이런 오일만의 표가 완전히 다 몰표로 갔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실패에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요. 상위 7위, 네. 뭐 상위 10위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 몇 가지 징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뭔가면 올림픽, 월드컵 그다음에 월드 엑스포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국제 무대에서 폼 잡고 좀 나다 뭐 다닐 수 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6개 나라 뭐 미국 뭐 그다음에 캐나다 뭐 네. 독일, 프랑스 아시아에서는 일본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하려면 일본을 앞서서 9승까지 올라가려면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반드시 다음번에는 꼭 예. 성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네트워크 자산을 잘 활용해서 다음번 부산 엑스포 또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창도 재수를 했으니까요. 뭐 엑스포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우리가 예. 좀 늦게 출발했죠. 예. 예. 태영호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